정치 마수다입니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출근을 했는데 이 후보자가 언론 장악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침에 나온 목소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된다.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퍼날른다든가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에 바탕한 논리나 주장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본 영역에서 이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정당이나 특히 과거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이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저희가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단어가 이제 귀에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이제 좀 차츰 풀어가도록 하고요. 일단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MBC가 무사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항상 지속적으로 MBC를 향해서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정파적인 이해를 대변하는 그러한 방송사다. 가만히 두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했거든요. 저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MBC가 상당히 편파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국민의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잘못은 좀 과대하게 증폭해서 보도를 하고 민주당이나 대선 후보 시절에는 이재명 당대표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좀 축소해서 보도하고 저도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그런 것을 공산당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될 만하게 비유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고 첫 문장대로 이동관 후보자요? 네, 후보자가 앞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 그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격주로 출연하시면서 뉴스회전도 편파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왜 저를 출연 안 시켜주셔가지고 왜 나를 출연시키지 막 그 생각했었거든요. 네, 아침에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방송 장악사의 시즌2가 이제 진짜로 시작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단어들이 몇 개가 좀 눈에 띄는데 첫 번째는 자유라는 단어가 있죠.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분입니다. 본인이 학부모 갑질을 했으면 그것도 자유의 영역에 속할 수도 있죠. 그러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데 책임을 안 지고 계속 좀 이 자리에 계속 올라가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진영의 논리를 계속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영역이 아니다. 언론의 고위 영역을 이탈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본인에게 지금 가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이 의혹들만 보면 이건 고위공직자가 해야 될 일에서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난 일입니다. 그럼 본인도 책임을 져야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자기에게 화살이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인지도 못하는 저 정도의 방통위원장이라고 하면 정말 청문회 가기 전에 본인이 사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언론의 공정성을 아까 강조하면서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언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며 이제 일부 언론을 공산당 기관지에 비유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특정 언론사를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기자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봤더니 뭐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 생각한다 뭐 이렇게 대답은 피했는데요. 공산당이라는 표현이 그럼 또 이것도 기울어졌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지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적절하고 잘못된 발언이라고 좀 보여져요. 특정 언론사에 대한 상당히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한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혀집니다. 방통위원장이 할 일은 특정 언론사를 그냥 우리 진영에 맞게 또한 우리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몰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공정하고 국민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방통위원장이 할 일이지 뭐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일들을 그대로 또 여기 방통위원장 직무에 투영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보수우파 진영에서 문제 삼고 있는 그런 언론사들을 손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계속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KBS, MBC를 그냥 우리 편 사람들이 보도할 수 있는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송으로 만든다라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었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 KBS, MBC 사장들을 무리하게 쫓아내서 자신들의 방송화한 것,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국민의힘에 있던 분들이 계속 야당일 때 비판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방송 환경의 정상화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송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여당 인사들이 출연하실 때마다 사실은 뭐 MB 시절에 이동관 그 당시에는 수석이었죠. 홍보수석이 했던 것과 똑같이 할 것이라는 그 생각은 섣부른 우려다. 뭐 있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가정하냐라고들 나오면 이제 반론들을 하시는데 어때요?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랬죠. 뭐 사장 바꾸고, 뭐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바꾸고, 뭐 패널들도 바꾸고, 진행자 바꾸고, 뭐 이랬는데 이제는 상당히 그런 것들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정권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지도부를 바꿔봤자 언론 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중하위층은 바뀌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이 KBS나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거의 무의미하게 제도적으로 완전히 바꿔버리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예전처럼 사장 바꾸고 보도국장 바꾸고 이런 수준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 지명자가 언론 앞에 서서 하는 얘기는 아주 정제되고 그리고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 정무적인 판단을 갖고 워딩을 합니다. 그런 워딩에서 공산당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이동관 후보자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인물인지, 얼마나 그동안 MB 정부에서 했던 언론 탄압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다고 좀 생각합니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언론에 대한 탄압이 어떻습니까? 전용기에 기자를 안 태운 일이 생기지를 않나 부당하게 언론사를 압수수색도 자행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되겠다는 사람들은 언론과의 그 건강한 긴장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를 가지고 얘기하고 국민들로부터 공영방송의 정상화에 대한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정말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야죠. 이걸 가지고 과거에 캐캐묵은 좀 색깔론을 다시 들고 나오는 걸 보니 이 사람은 정말 적임자가 절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문회 가기 전에 본인이 사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청문회 전에 사퇴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송곳 청문회를 벼르고 있는데 언론 장악 의혹 그리고 자녀 학폭 의혹 이게 크게 두 가지 골자인데요. 청문회에서 이제 어디까지 이제 야당이 입증해낼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이 후보자가 해명을 하면서 의혹들에 대해서 얼마나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의혹과 해명만으로도 방통위원장으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때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어? 그러면은 내가 임명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떠한 논란과 의혹이 있더라도 의혹에 대한 해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냥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그냥 임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청문회가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그것이 과연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좋을 것이냐는 정무적으로 판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인사청문회 과정 중에서 많은 의혹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이동관 후보자가 기억이 잘 나지 않고요. 저는 안 했고요. 이런 것만으로 해명하기에는 국민들을 충분히 납득시키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저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요, 마일리지처럼 쌓여가지고 와, 우리가 문재인 정권의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정권 교체해줬는데 윤석열 정권도 그러네? 라는 것들이 쌓여가면은요, 내년 총선 때 국민의힘이 결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 쪽에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민주당은 뭐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방송법 개정안이라든지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 자신들이 국민적으로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자신들 정권이 20년, 50년 갈 줄 알고, 그래? 그냥 공영방송 우리가 정권 계속 잡으면 그냥 우리 손아귀에 둬야지, 우리 입맛에 맞는 사장 임명해가지고 우리 대변자가 되도록 해야지, 그러한 자만심이었는지 아니면 오기였는지 아니면 자신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와서 윤석열 정권 방송장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게 과연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울림이 있게 다가올 수가 있겠느냐 그런 비판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 반론을 하겠습니다. 네. 제도적인 개선과 관련돼서는 방송과 언론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을 보시면 야당에서 무언가 할 것 같으면 무조건 반대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또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쓰여가지고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를 했습니다. 그 사실은 좀 기억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동관 후보자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있었던 학폭 문제, 이것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여러 개 드러났는데, 가령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이제 인사청탁과 관련된 돈 수수 의혹, 이 관련돼서 후보자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정청탁을 위해 전달한 돈인지 몰랐다. 그러면 돈을 그냥 받아도 됩니까? 부정한 청탁이 없으면 그냥 고위공직자가 돈을 그냥 받아도 됩니까? 당시는 5만 원권도 없을 때입니다. 2천만 원이라는 돈이면 쇼핑백 하나가 가득했을 텐데 그것을 뭐 사은품 정도로 생각하고 들고 왔다는 것,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즉각적으로 돌려줬고 이제 신고도 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그거와 관련돼서도 즉각적으로 돌려줬냐 아니냐의 문제도 판결문에는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명한 내용과 판결문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계속하는 거고요. 즉시 돌려줬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사청탁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누가 봐도 이게 부정하게 돈이 오갈 수 있는 상황이면 그것을 피했어야죠. 그것을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만 가지고도 대단히 부적절한 건데 그걸 부정한 청탁을 위해서 하는 건지 몰랐다. 이런 표현 자체가 알겠습니다.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이 이동관 당시 뭐 수석인가요? 뭐 이동관 후보자가 받은 게 아니고 부인분이 받았는데 바로 돌려줬다. 돈인지 네. 몰랐다. 그리고 민정수석실에 신고도 했고 그 돈을 줬다라고 하는 A라는 분은 경찰 조사까지 실질적으로 받았다. 그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건데 과연 어느 시점에서 민정수석실에 신고를 했느냐, 네, 그 경찰 자료가 조사를 지금 언제 없다는 받느냐, 거죠.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동관 수석도 난 솔직히 좀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또한 청문회 과정 중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지금 그래서 이 많은 이야기들을 청문회 뭐 하루 가지고도 되지도 않는데 1년 내내 할 만큼 네. 많다. 뭐 이런 입장인데 어쨌든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아도 임명이 강행될 것인가, 대부분은 강행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행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합니다만은 MB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 방송 장악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무적으로 엄청난 큰 파장이 있었고 국민 여론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정무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상식인 거죠. 우리가 예견해서 절대 안 받아줄 것이다. 이런 사회가 정말 아니길 정말 바랍니다. 국민 눈높이에 봐서 이건 고위공직자로서의 도저히 자격이 없다. 이런 판단이 들면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과연 그럴까 의심이 많이 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여론 그리고 국회의 검증 과정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합리적인 판단이 되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사회가 좀 정상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재관 부의장님 말씀처럼 정무적인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무적인 할까요? 판단을 해서 임명을 강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판단을 해서 임명을 강행할 네, 것 같다. 왜냐하면 이동관 결론은 다르네요. 수석을 임명을 해가지고 공영방송을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그 최고 적임자가 누가 뭐래도 이동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총선을 겨냥해서 공영방송 그리고 방송 전체를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어서 총선에 잘 활용하겠다라고 할 텐데요. 국민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자,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이제 여당 내부에서도 나왔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의 발언을 좀 들어보실까요? MBC, KBS가 과거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걸 바꾸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정말 그 구성원들이 원하고 공영방송을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장, 그런 임원들, 그런 방송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의지가 하나도 안 보이고 이동관이라는 사람을 보내는 거는 그거는 뭐 KBS, MBC 사장이 이제 바꿀 거고 방송을 장악해가지고 정권의 나팔수, 정권의 하수인이 되는 그 방송을 만들고 나서 이제 총선을 치르겠다. 이 말이잖아요. 네. 유승민 전 의원이 저렇게 비판을 했는데 저 발언 중에 정권의 나팔수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나이든 이준석 그리고 민주당의 나팔수 노릇 그리고 생계형 내부 총질자 등 아주 센 발언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 의원이야 뭐
대통령님, 제가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저 내년에 공천을 주세요. 배지 한번 더 달게 해주세요. 그런 충성 맹세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지금 여당 내에서는 유승민 의원을 여당 내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이용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총질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저 사람은 우리 같은 보수우파 진영에서 같은 편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 내놓은 자식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용 의원의 이러한 발언들이 과연 본인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생명력을 유지해 나가고 내년에 다시 한번 총선에 도전하는 데 도움이 될지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오히려 이용 의원이 나팔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다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용원의 재선을 향한 짐점이 아주 눈물겹네요. 너무 심한 발언을 하면서도 아무런 부끄러움도 모르는 인면수심의 이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 게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좀 짜증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네. 볼게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청년들과 좌담회에서 한 발언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번에는 노인 비하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의 발언을 좀 들어보실까요?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되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에게 1표를 주는 선거권이 있으니까 하늘 수가 없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나온 이야기냐면 이제 앞뒤 좀 맥락을 알아야 되는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지금의 아들이 중학생일 때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왜 나이 든 사람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냐. 남은 수명 그러니까 여명에 비례적으로 투표를 해야 한다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었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고 1인 1표제를 존중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맥락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노인 폄하 발언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노인 비하성 발언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말씀하셨듯이 투표율이 낮은 청년들에게 투표를 많이 하자는 취지로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그것을 앞뒤 딱 자르고 저 표현 하나 가지고 미래 짧은 분들 이 단어나 표현 가지고 지금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인께서도 직접 그 전문을 다 공개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국민들께서 많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민주국가에서는 1인 1표에 대해서는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렸고 그런 얘기까지 분명하게 현장에서 하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 몇 개를 뽑아가지고 얘기하는 것 이게 바로 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어느 방송에서는 몇몇 방송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어제 보도를 보니까 위원장의 발언을 직접적으로 워딩을 국민들께 안내하지 않고 그냥 무음 처리하면서 국민의힘의 목소리, 국민의힘의 비판의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더욱더 왜곡되고 확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혁신위가 그래서 전형적인 갈라치기 수법이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고 전문을 이제 공개도 했었는데 또 한편에서는 사실 이게 나와서 하는 발언이 앞뒤 맥락 자르고라도 오해가 없게끔 발언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반복되는 설화 이건 좀 문제 아니냐 또 이렇게도 보고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정치권에서는요.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갖고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비판도 많이 받거든요. 누가 어느 정당이 다 문맥 다 살펴보고 아이고 문맥 다 읽어보니까 다 이해가 되네 이런 식의 비판을 합니까? 단어조차도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건 당연히 노인 비하 폄하 발언으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혁신위가 민주당을 혁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혁신이 자체를 없애는 것이 혁신의 가장 큰 지름길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제대로 일은 못하고 여러 가지 구설수와 잘못된 뭐 발언, 뭐 혁신안 내놓는 것을 보면 제가 처음 계속 얘기했듯이 이 혁신위원회는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부분이 이번 발언을 통해서도 입증이 된 것이 아니냐는 좀 생각이 들고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정치를 하던 분이 아니잖아요. 네. 금융을 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에게 혁신을 맡긴 것 자체가 민주당으로서는 큰 모험과 도박을 한 것이다. 그 도박은 실패로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혁신위가 이제 임기가 한 달 정도 남았나요?
네, 그렇죠. 9월 예, 9월 전에 이제 예, 끝나는 예. 거죠. 그럼 이제 그때까지 좀 뭔가 처음에 칼을 빼 들었을 때의 그 비장함 같은 뭔가 결과가 좀 있게 끝나야 될 텐데 어떻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들 보세요? 결과를 마지막까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정부적인 판단들 그리고 당내 상황 그리고 전국 상황들 때문에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런 잡음들이 좀 있을 수 있고 국민들에게 오해가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잘 이겨내고 더 좋은 혁신안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기대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번 주에 혁신안 내용으로 하지 말까요? 장 소장님, 아니요. 민주당 내용에 대해서 해보세요, 너무 해보세요. 고춧가루를 많이 뿌리세요. 아니 그 혁신위에서 청년들이 더 국회에 많이 진출해야 됩니다. 정계 진출해야 됩니다. 이것을 혁신의 중요한 안으로 또 내놨어요. 그랬죠. 수십 년 동안 이거는 계속해서 청년들의 정치권의 정치 참여. 네, 중요한 화두였었거든요. 새삼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이건 혁신의 내용이 아니죠. 그냥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혁신안 아무리 머리 짜내봤자 이게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 체제 그리고 공천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건들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 말하고 있는 이재명 체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는 것, 그래서 혁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10월 퇴진설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웃으시냐면 장성철 소장께서 지난주에 CBS에 나가서 이제 이 이야기를 처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파장이 굉장히 주말에 일었고 그랬고 민주당에서 나오는 인사들은 모두 다 터무니없는 소설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 없이 내가 그냥 어디서 이렇게 들었어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근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들었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또 몇몇 또 민주당의 관계자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몇 가지를 좀 확인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확신을 했었고 민주당에 있는 핵심적인 당직자분들이 맞아요. 사실은 진짜로 10월 달에 사퇴하고 퇴진해가지고 전당대회 새로 꾸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라고 누가 고백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일개 평론가인 제가 이재명 당대표 10월에 사퇴한대요. 라고 얘기한들 그것이 그냥 그런 일이 없었으면은 이렇게 화제가 됐겠냐고요. 그런 일이 있었거나 정말 그럴 논의를 했거나 아니면은 그래야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유리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떠한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의 거취 문제가 이렇게 정치권에서 화두가 된 거지 제가 뭐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냥 이것이 이렇게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고 화두가 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당대표의 거취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냥 쉽게 접근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 게 정치권의 하반기에 상당히 중요한 뭐 정치적인 선택의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내년 총선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의 포인트고 2027년도 대선 구도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겹쳐졌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퇴진 문제가 계속해서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 파장이 엄청난 일일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성 있게 말씀을 하셔야죠. 제가 소위 말하는 7인에 소속돼 있고 지금 당의 핵심적인 역할을 당직을 맡고 계신 분하고 통화하고 왔습니다. 네. 아니라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제가 어느 분이 특정할 수 있을 만큼의 제가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어느 분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면 소장님께서도 그런 주장이 지금 엄청난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소스를 정확히 밝히셔야죠. 왜 안 밝히시고 계속 피해 가십니까? 그게 바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따르는 영향력을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죠. 영향력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개 평론가라고 얘기하시지만 지금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셨던 내용 가지고 그 원내 일당 그리고 대한민국의 야당, 대표 야당의 지도력 문제가 지금 가지고 국민들 많은 관심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에 대해서 계속 음모론적으로 계속 끌고 가시는 것은 대단히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
지명하십시오. 누구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이제. 윤재관 부의장님의 저런 비판 충분히 저는 제가 감내하고 네.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제가 그런 정보를 준 분들에 대해서 진원지를 얘기하면은요, 저 정치평론 이제 못해요. 왜냐하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내용들은 얘기를 하지만 자신들에 대해서는 발설하지 않고 보호해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장성철한테 정보도 줘도 괜찮아. 이렇지. 나는 장성철에게 정보를 주면은 내 신원이 드러날 것 같네. 나 문제 생길 것 같네. 그러면은요, 저 정보 없이 평론해야 되기 때문에 제 평론 생명이 이거는 끝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럼 출처는 이제 무책임하다라고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제가 비판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출처는 밝힐 수 없지만 충분히 믿을 만한 그 정보원이다. 그럼요. 이제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내부적으로는 절대로 사실 무근이다라는 걸 강조하시는 건데. 당사자도 그렇고요. 네. 사무총장도 그렇고요. 핵심 당직자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그 아닌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지금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하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에 맞게 책임성 있는 얘기를 조금이라도 진전을 시켜주셔야 될 텐데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이렇게 남의 당을 계속 흔들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이건 매우 적절하지 않고요. 자, 한 그러면, 가지만 더 예.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 40명이 그러한 그 논의를 했다라고 했는데 논의라는 게 아니라 저는 동조했다고 해요. 동조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여의도에서 저도 오래 있었습니다만은 의원 40명 정도가 되는 분들이 그런 논의에 참여했다면 이미 기사가 다 나왔을 것입니다. 이미 다 기사가 나왔을 텐데 그걸 아주 은밀하게 잘했다고 이렇게 잘했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여의도에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신뢰도를 찾기가 대단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또 지금의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는 계속 나왔었고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문제 제기 혹은 우려는 뭐 지금 나온 게 한두 달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래서 언젠간 뭐 사퇴를 할 것이다, 비대위로 갈 것이다, 전당대회를 다시 치를 것이다, 뭐 숱한 얘기들이 있는데 왜 굳이 지금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게 이렇게 파장이 있고 파급 효과가 있는 걸까요?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네. 저 같은 평론가 한마디 때문에 흔들리고 혼란을 겪을 야당이라면 그 야당은 야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 이재명 당대표 체제를 갖고 내년 총선 치르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장성철이 그냥 이상한 헛소리 하는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지 계속해서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흔들린다라고 계속 논쟁이 되고 이런 것들은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의 허약함을 드러내는 반증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네.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얼굴로 총선을 치르는 것이 과연 우리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 부분은 아마 하반기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큰 논쟁이 될 부분일 거거든요. 그래서 현명하게 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시길 바란다라고 말씀드려요. 장성철 소장님 평상시에 엄청 합리적인 분이시고 우리가 함께 논의하는데 서로 마음을 터놓을 수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인데 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는 이성이 딱 상실되지 않은 게 아닌가. 죄송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불체포 특권과 관련돼서 기명 투표를 하자는 거에 대해서도 평상시에 주장을 하셨다가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니까 민주당이 얘기하니까 또 입장을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그랬죠. 바꾸시고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검찰의 수사권이 선택적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 드렸던 거 그건 부당한 검찰의 수사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어떤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옳고 그르냐를 가지고 한 인물을 중심에 두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 이게 무슨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다. 판단할 수 윤 있습니까? 부의장님께서는 강하게 지금 제가 뭐 이성을 상실한 건 생각하고 아니고요. 계시는데. 저는 그냥 이재명 당대표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야당 지도자에게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가 지난 대선 때 계속 꺼내왔던 이재명 당대표를 비판했던 거를 뭐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당대표 되고 나서도 어떠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투쟁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의원들이 여러 가지 잘못을 했을 때 결단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그러한 지도력을 갖고 어떻게 야당 지도자의 역할을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좀 욕심이 강한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네. 상실이라는 표현을 해서 그건 좀 사과드리고요. 괜찮아요. 예,
이석이 멈추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에 대해서도 매우 알겠습니다.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주당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흔들리지 않는데요. 소장님께서 계속 방송에 출연해서 그런 내용들을 계속 하다 보니 그게 계속 언론이 되고 그게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그게 바로 또 음모론이 되는 겁니다. 아니 언론들이 이제 계속 물어보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에 발언은 한 번 하신 건데 모든 언론들마다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언론에서 해명하라고. 계속 물어보면 네. 그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상대 측인 민주당에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 문제 제기하시는 장 소장님께서는 출처도 안 밝히고 계속 그 선에서 계속 머물고 계시거든요. 그건 알겠습니다. 책임성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기자들한테 네. 어떤 기사를 쓰는데 취재원 누구야? 출처 얘기해봐. 그러면 기자들이 얘기하냐고요. 그것은 최소한 보호를 해줘야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비명계에서 그러면 계속해서 그만하시면 나왔던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아니 얘기를 뭐 그만하시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뭐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하니 아닌 네.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네, 제가 또 앵커님이 또 궁금해서 또 물어보시니까. 물어봤습니다. 나오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비명계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 대표 체제에 대한 뭔가 좀 바뀌어야 되지 문제 제기. 않냐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매번 이제 마이크가 있을 때마다 그럴 일 없다. 나는 그냥 자리를 지킨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이 퇴진설과 관련해서 어젠가요? 기자들이 물었더니 글쎄요라고 이제 어제는 대답을 했어요. 이재명 그러니까요. 대표가.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어떤 정치적으로 해석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인가를 여쭤보려고 했어요. 오시면. 너무 한 단어 가지고 아, 과대평가 하시는가, 과대 해석하시는 거 아닌가 싶고 지금 보면 그 집권 여당의 총선 전략은 딱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재명 낙마, 두 번째로는 색깔론입니다. 지금 공산당 아까 발언도 얘기 나온 게 그냥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통일부 장관 어떤 사람 임명했습니까? 매우 극우적인 사람들로 임명을 했죠. 그래서 색깔론으로 계속 가고 이재명 낙마 이 두 가지 총선 전략으로 계속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런 발언들이 계속 좀 나왔던 겁니다. 지금 집권 여당은 무엇을 잘해서 득점을 해서 내년 총선에 승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아예 버린 것 같습니다. 다만 야당을 공격하고 색깔론을 부추겨가지고 계속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그런 전략으로 내년 총선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승리할까요? 절대 그렇지 못할 거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윤재관 부의장님 말씀과는 다르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저렇게 사법 리스크를 갖고 계속 내년도까지 총선 때까지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낙마가 선거 전략이 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실적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당대표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고 여러 가지 잘못된 민심과 어긋난 결정과 판단을 하는데도 대안 세력으로 민주당을 인식을 못하고 선택을 못하는 이유가 이재명 당대표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분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무조건 아니야 우리는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내년 총선 치를 거야. 비판하지 마. 이런 거보다는 내부에서 치열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이거는 좀 사족인데 네. 그 소장님은 왜 이렇게 이슈가 되고 파장이 있을 만한 얘기를 뉴스회전에서는 안 하십니까? 아, 저 그럴 줄 몰랐어요. 그렇게 파장이 있을 줄 몰랐고요. 그냥 정치평론가들이 저 오늘 누구한테 무슨 얘기 들었는데요 하면서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날 가가지고 저 김기현 당대표가요 내년 10월 올해 10월에 그만둔대요라고 하면 이게 파장이 되겠냐고요. 이런 기사거리가 안 되는데 이재명 당대표의 당대표직 거취 문제는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계속 뭐 질문도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취재 아니, 잘 정치- 해오셔서 정치 경험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이 네. 그런 발언을 하시면 파장이 있을 거라는 그런 큰 파장이 있을 거라는 걸 모르셨다는 게 저는 아니죠. 의아합니다. 본인은 계속 팩트라고 하시니까. 의아합니다. 네. 아니, 저 이게 평론가에 불과하잖아요, 부의장님 진짜. 일개 평론가시지만 취재를 잘 해오셔서 뉴스회전에서도 한 방 있는 것들. 저도 분명하게 많이 취재해서 갖고 오시길. 말씀드립니다. 네. 예, 확실한 7인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통용되죠. 네. 7인이고 지금도 당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분이 분명하게 아니다. 자기 퇴진설 이름을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걸 알겠습니다. 분명하게 확인하고 왔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네. 저 존중하고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10월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 좀 시간이 지나가서 그때 가면은 앵커님이 네. 그러실 거예요. 아, 장선철 소장 말이 맞았네. 그럴 거예요. 아이,
그때 두고 이제 봐야 두고 보도록 합니다.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구속영장이 재청구가 됐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얼마나 보강 수사가 돼서 재청구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슈 코너에서 변호사랑 따져볼 텐데요. 이제 이게 6월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이 됐고 50여일 만에 비회기인 지금 영장이 재청구가 돼서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그냥 받으러 가게 된 건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비회기 중을 골라가지고 지금 청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에 가서 어떤 판단이 있을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보면 뭐 언론의 보도 내용들입니다만은 6월 달에 청구했던 구속영장과 내용이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당대표 체포 동의안 전초전 맛보기 그런 것으로 보여져요. 과연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여론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것들이 과연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시험 삼아 툭 던져본 것 같아요. 국회에서 통과? 국회는 비회기 중에 지금 그렇죠. 영장 실질 심사 예, 가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재명 당대표 체포 동의안을 비회기 때 할까 아니면 회기 때 할까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하기 위한 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 청구가 임박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건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것은 1억만 넘어도 10년 이상의 어떤 징역형을 살 수 있는 그런 중대범죄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300만 불이라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40억 정도가 되는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알았거나 관여했거나 지시했거나 이러한 정황적인 증거들이 그 부지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된다면은 이재명 당대표로서도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거나 아니면 회피하거나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도가 높아졌다 그런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뭐 덧붙일 말씀 없으시면 네. 넘어갈까요? 네. 이제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오송 참사와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이 감찰 조사를 발표하면서 수십 명을 수사 의뢰했고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행복청장의 해임을 대통령께 건의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논의에서 빠져 있는 두 명이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인데 이 두 사람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국조실에서 관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김영환 충북지사의 이 행적과 관련된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수해 이후에도 발언에서 이제 무리를 빚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또 드러난 게 충북도에서는 재난 대응 최고 단계인 3단계가 내려졌는데 참사 하루 전날 김영환 지사는 현장에 있지 않고 지역에 있지 않고 서울 출장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되는데 그래서 수해 이후에 홍준표 시장도 징계를 받았는데 왜 충북지사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냐 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징계 상황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징계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상당히 좀 부적절한 행동과 말과 해명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런 조치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언급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홍준표 시장을 징계한 것이 과연 정당한 원칙에 따른 그런 징계였느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네. 뭐 행복청장 이거는 뭐 사표를 받아야 된다, 뭐 해임을 해야 된다라고 속보가 떴었거든요. 그때 저는 한덕수 딱 나오길래 저는 본인이 사의 표명한 줄 알았어요. 대통령이 외국 나가셨을 때 국내에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최종 책임자가 국무총리였는데 본인이 과연 제대로 역할을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본인이 먼저 사의를 표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밑에 사람만 자른다? 이것이 과연 국무총리로서 책임 있는 모습이냐 상당히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꾸 뭐 경찰이 잘못했네, 소방서가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요. 국무총리라든지 아니면 김영환 충북도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 제발 부탁드린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상식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싶습니다. 공직의 지위가 높으면 그에 따르는 책임도 높은 것이 상식입니다. 근데 그 상식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책임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직위가 높으면 무탈합니다. 밑에 사람은 무조건 책임져야 되고 옷 벗어야 됩니다. 이게 이러한 꼬리 자르기 그리고 이런 무책임한 행태가 계속 반복되는데
공당이 가만히 있는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특히나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간 것도 잘못이지만 재난 대응 2단계, 3단계에서 서울을 간 것, 그 자체도 문제지만 돌아와서 회의를 했는데 한 7분 정도 했다고 합니다. 7분을 어떤 회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오송 참사와 관련돼서도 1시간 있다가 보고를 첫 받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충북도의 재난 최고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방기한 것이고요. 이것은 충북도의 여러 가지 조례, 여러 가지 관계 법령에 따르면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이건 현행법 위반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도 책임을 지어주지 않는다? 어떻게 상식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징계해야 되고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좀 많이 뜨거웠습니다. 오늘은 여기 많이 혼나고 가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광고 보시고 다시 뵙겠습니다.